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에 시행되었던 군무원 국업 통신이론에 대해서 출제 경향과 문제풀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을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통신이론 출제 영역과 난이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최상으로 했을 때 약 한 0.6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좀 실력이 있는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문항이 한 3문항 정도로서 그렇게 상문항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보통 한 상문항이 한 5문항 정도를 보는데 상문항 수가 조금 적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문항은 보통 예년과 같이 이렇게 한 12문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올해는 하문항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문항만 다 맞춰도 기본 점수 40점을 이렇게 깔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올해는 공부를 웬만큼 했으면은 가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었고, 한 60점 정도는 무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물론 전공자들이라든지 좀 실력 있는 학생들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충분히 획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출제에 있어서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아날로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AM이라든지 FM, PM 같은 아날로그 변복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8문항 정도로 이 아날로그 부분만 잘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점수를 얻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직이나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추세가 디지털 통신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통신은 우리가 통신에 있어서 옛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요즘 많이 문항수를 줄이고 있는데, 군무원은 그래도 아직까지 아날로그 부분에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신기술인 OFDM 부분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OFDM 신기술 부분에서 다수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체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요한 부분에서 거의 다 나왔다는 겁니다. 변방에서 기퉁이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나올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비전공자들은 우리가 통신을 공부할 때 용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용어를 모르면은 문장을 읽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독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비전공자들이 통신에 많이 시험을 보는데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모르면은 문장 독해가 되질 않고 특성이라든지 OX 문제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집중적으로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계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성 비교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한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 아니라 산수적인 그런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그리 어렵지 않고 또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접근하기 가장 좋은 과목이 통신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출제 영역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영역이 전송부호와 1번부터 1번에 보면은 우리가 NRZ, RZ 이런 AMI 등과 같은 기저대역 파형 변환하는 거 있죠. 전송 부호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파형을 물어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전송 부호화 조건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송 부호화는 이쪽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역은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아날로그 변조에서 여기에서 많은 영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AM에서 세문항, FM에서 한문항, 아날로그 변조의 원리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이게서 아날로그 변조에서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이것도 같이 아날로그 변조죠. 아날로그 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 FM, 송수신기, 세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숲 헤테로다인에서 두 문항이 나왔고, FM 수신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징적인 것은 이와 같이 아날로그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변조와 아날로그 송수신기에서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잡음에 대해서 가우시안 노이즈하고 잡음지수, 이게 노이즈 피겨죠. 노이즈 피겨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식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네 번째 영역은 OFDM입니다. 신기술 문제인데 OFDM이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OFDM 작년에 대비를 좀 했으면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신기술인데 이게 원리만 좀 잘 이해하면은 답을 잘 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죠. 이거는 PCM은 반드시 매년 출제가 됩니다. 올해도 PCM에서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역 보면은 디지털 변조죠. 우리가 디지털 변조, 이 부분이 디지털 변조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대규모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군무원에는 아날로그 변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디지털 변조 문항 수가 적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변조가 조금 어려워요. 아날로그 변조보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는 디지털 변조가 아날로그 변조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군무원은 특징을 아시겠죠. 그래서 디지털 변조에서 한 3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7번째 주제는 풀이의 변환입니다. 풀이의 변환. 이것도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은 사인 오메가 t를 풀이의 변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공식 암기만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풀이의 변환에 대해서 겁을 먹고 많이 포기를 하는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풀이의 변환의 성질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같이 풀이의 변환 공식,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 13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풀이의 변환 공식만 외워줘도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의 변환 자주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측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8번째 보면은 이제 대역 확산 통신, 우리가 이동통신에서 대역 확산 방식이 있죠. DSSS, FHSS 등 이런 특성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이론에서 샤논의 공식이 있죠. 전송 용량 구하는 이 계산 문제 있는데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입니다. 공식, 이것도 공식이죠. 공식만 알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샤논의 공식입니다. 샤논의 공식 전송 용량 계산하는 문제 자주 매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또 신기술로서 UWB 통신, 그죠? UWB 통신에 대한 특성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자,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어느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군무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40점만 넘었으면 됩니다. 40점 이상만 받으면 과락만 면하면 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서 조금 더 상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45점만 받아버려도 되는 거죠. 통신직. 그래서 통신직은 특징적인 게 그렇게 수학이 많이 안 들어간다. 복잡한 사인, 코사인, 적분하고 이런 것들이 수학이 많이 안 들어간다. 주로 통신은 암기 과목이다. 좀 많이 외우면 됩니다. 지금 우리 학원에 좀
군수직이라든지 일반 문과직렬을 보다가 통신직으로 넘어온 학생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 되게 잘합니다. 많이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 학생들이 가장 터치하기 쉬운 부분이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50점 내지 60점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통신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공부하려면은 한 5, 60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50점 이상을 받기는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출제 영역과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5, 60점, 비전공자들이 5, 60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전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들 올해도 작년에도 출제가 됐지만은 또 올해도 비슷한 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라인 부호화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전송 부호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송 부호화. 자, 이것은 우리가 부호화의 기법 중에 부호화의 종류 중에 3단계가 있습니다. 원천 부호화,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단계가 전송 부호화입니다. 라인 부호화. 자, 지금 이 단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원천 부호화는 우리가 주로 압축을 위해서 허프만 코드와 같이 압축 부호화, 그 다음에 채널 부호화는 주로 오류 검출과 정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호화 기법이고, 라인 부호화는 이제 여기 이진 값을 이진화된 것을 우리가 펄스로 나타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제 코딩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라인 부호화의 명칭 순서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진수를 여기 나와 있는 이진수를 지금 1, 1, 1, 0, 0, 1, 1 뭐 이런 것들을 펄스 파형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폴란지, 유니폴란지 이런 것들을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양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극성. 이거를 유니폴라는 단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니폴라하고 폴라하고 차이점은 지금 여기에는 플러스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플러스 1이고 이거는 0이죠. 자, 이거는 뭡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거는 B번은 단극성이죠. 단극성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폴라죠. 유니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A번하고 C번은 뭐 D번도 복극성이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폴라라고 폴라. 이거는 양극성이라는 뜻이죠. 양극성. 거기 두 개죠. 그러니까 폴라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구분할 때 넌 리턴 제로하고 리턴 제로는 뭐냐면은 자, 여기가 1구간입니다. 1에 대한 펄스입니다. 그죠? 3등분 하면은. 그럼 이거는 지금 1일 때 그냥 펄스가 한 펄스 주기를 그대로 1로 유지를 하죠. 0으로 안 돌아오죠. 그죠? 이거는 안 돌아옵니다. 자, 여기 다시 제가 좀 주기를 여기하고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주기를 여기 맞춰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A번하고 B번 차이점은 요거는 1을 한 주기를 그대로 1을 유지를 하죠.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1을 갖다가 반주기만 쓰고 0으로 되돌아오죠. 이거는 1을 쓰고 0으로 되돌아오죠. 항상 되돌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0으로 되돌아온다 해서 리턴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턴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항상 1로 갔다가 0으로 되돌아온다. 이거는
0으로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non return zero입니다. non return zero. NRZ라 하죠. 그러면 이거 이름은 뭡니까? 폴라 NRZ죠. 이거는 유니폴라 RZ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폴라죠. 폴라, 그러니까 양극성이죠. 폴라. 0으로 되돌아오죠. 항상 1로 갔다가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턴 제로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D번이 주로 우리가 전송 부호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는 이름을 AMI라고 합니다. AMI. 이거는 뭐냐면 다른 이름으로는 바이폴라 리턴 제로 방식인데, 이거 이름이 AMI입니다. 이거는 Alternating Mark Inversion인데, 자, 이거는 마크 뜻은 1입니다. 1을 마크라는 것은 1을 의미합니다. alternating, 교대로 이런 뜻입니다. 1이 계속해서 나올 때는 교대로 인버전 시킨다, 반전시킨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1이 계속 연달아 나오죠. 연달아 나올 때는 처음에는 1로 갑니다. 그죠? 근데 다시 되돌아오죠. 그러니까 바이폴라 리턴 제로 개념이죠. 바이폴라 리턴 제로 개념인데, 자, 그 다음에 1이 또 나올 때는 여기는 플러스 1로 가는데 1이 연달아 나오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로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1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하이로 가버립니다. 0은 똑같아요. 0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나오죠. 그럼 앞에에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로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그러면 또 1이 나오면은 플러스 1로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앞에 1이 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로의 1로 가버립니다. 0은 그대로 0입니다. 이거를 AM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번은 뭡니까? 폴라 non return zero죠. 폴라 non return zero. B번은 유니폴라 리턴 제로. C번은 폴라 리턴 제로. D번은 AMI라고 하죠. AMI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바이폴라 리턴 제로라고 합니다. 우연히 1번이 동일합니다. 그죠? 1번이 바른 것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 3, 4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가 틀려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AM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폭 변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날로그 변조는 라디오 방송에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통신 이론의 고전적인 영역으로서 늘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신 이론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변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AM 변조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AM 변조 중에서 DSB, TC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AM 변조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야기할 때 변조 지수를 M으로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뮤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험마다 지칭 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는 변조 지수를 뮤라고 뒀습니다. 그죠? 자, 뮤의 정의는 뭐죠? 우리가 변조 지수 뮤는 반송파의 진폭분해, 캐리어의 진폭분해, 신호파의 진폭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반송파의 신호의 진폭분해, 신호의 최대 진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M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AM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송파, 이런 모양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자, 이것이 우리가 EC가 되겠죠. 이것이 EC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S는 이것이 되겠죠. ES. 그래서 반송파의 진폭분의 신호파의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AC라고 해도 되고 EC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치의 MT의 요것이 MT입니다. 그죠? MT. 신호파의 메시지 신호의 파형의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이 결국 이 S가 되겠죠. 이것은 변조지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보면 변조지수 μ가 1보다 커야 한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거를 크면은 과변조가 됩니다. 과변조가 되어서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μ는 항상 1보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는 0보다 커야 됩니다. 0이 안 되면 변조가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과변조가 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1보다 커버리면은 이렇게 커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포락성 검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이런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왜곡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은 반송파를 추가로 전송하므로 이 토탈 캐리어에는 반송파가 따라가기 때문에 수신기에는 포락성 검파가 가능하다.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DSB TC 변조는 전력 효율, 우리가 전력 효율은 이런 겁니다. 자, 전체 전력 P분의, 이거는 상측파, 하측파의 전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은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이 되어서 이것이 항상 1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항상 100%보다 작게 되는데 전력 효율은 변조지수와 정보신호의 파형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AM에 대해서 나왔고 3번에는 또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아날로그 변조.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날로그 변조에 관한 것으로서 아날로그 변조 방식, 그죠? 아날로그 변조 방식에는 AM과 그 다음에 각도 변조로서 PM과 FM이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각도 변조 또는 각 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FM하고 PM은 거의 사촌지간이죠. 거의 닮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고, 자, 이것도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이 말이죠.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변조 또는 각도 변조를 우리가 PM하고 페이즈 모듈레이션하고 FM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정보 신호, 우리 음성 신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정보 신호에 의해서 반송파의 각을 앵글을 변화시킨다.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각 변조의 진폭은 정보 신호에 따라 반송파의 크기가 변한다. 이거 아니죠. 그죠? 각 변조는 우리가 PM이나 FM인데 이거는 반송파의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반송파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AM이죠. 그죠? 각 변조는 크기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M 주파수의 변조는 순시 주파수를 정보 신호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죠? 순시 주파수가 정보 신호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게 FM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M이라고 하는 것은, 자, PM의 윗상 변조된 신호의 순시 주파수는 정보 신호의 미분값, 정보 신호의 기울기죠. 기울기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변한다. 이것이 PM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FM을 설명하는 거고 요거는 PM 파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죠? 아날로그 변조의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변복조에 관한 성능 비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능 비교는 뭐로 하느냐 하면은 error probability, 오류 확률이죠. 오류 확률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coherent PSK, 동기 BPSK, 그 다음에 동기 ASK, FSK, 비동기 ASK, FSK, 그 다음에
디퍼런셜 PSK 뭐 네 종류를 우리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제시가 안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은 동기식 ASK와 동기식 FSK의 비트 오류 확률은 같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BPSK는 FSK에 비해 오류 확률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식 ASK와 비동기식 ASK, FSK의 성능은 같다. 아닙니다. 동기식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DPSK는 수신기에서 인접된 비트 구간에서 반송파, 인접된 그 비트하고 위상차만 알게 되면 복조가 가능한 방식이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OFDM에 관련된 문제로서 2022년에 OFDM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OFDM이라는 것은 자, 여기에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전송 데이터가 있습니다. 심벌이 이렇게 쭉 있을 때에 자, 여기에 직렬을 병렬로 바꿉니다. 직렬로 병렬로 바꾸어서 자, 이게 부반송파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심벌을 쪼갭니다. 병렬로. 그러면은 이것이 대역폭이 그러니까 주기가 확산이 되겠죠. 주기가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전송 속도로서 이렇게 전송이 부반송파를 이용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반송파끼리 부반송파끼리에 서로 직교성을 유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OFDM입니다. 자, 이게 한번 보게 되면은 OFDM은 다중 비트의 직교성을 적용하여 좋은 성능과 적절한 복잡도 및 높은 스펙트럼 효율이 참 좋습니다. 이거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 아주 옳은 소리입니다. 자, OFDM의 구조의 비트 오류 확률은 BPSK와 동일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OFDM의 스펙트럼 효율은 대략적으로 이거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우리가 부반송파 개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OFDM의 PAPR, Peak to Average Power가 높아지면은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OFDM에서 이렇게 전력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전력이 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피크가 되겠죠. 꼭대기 피크 값이 되겠죠. 자, 이거를 전력을 다 평균하면 에버리지가 나오겠죠. 에버리지. 그럼 이 정도 되겠죠. 에버리지하고 피크 값이 서로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것이 PAPR이 크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FDM은 PAPR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나중에 송신기의 전력 정폭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값비싼 이제 고성능으로 전력 정폭기를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고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APR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이면서 값비싼 무선 통신 시스템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AM 변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AM 변조된 신호 VT가 아래 박스 안에 신호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반송파 및 상하측파대의 각 전력 성분의 비를 구하라. 이 문제도 공시험에 많이 등장했고 지금 재탕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AM에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여기가 PC입니다. 반송파의 전력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측파입니다. 하측파의 전력은 4분의 1 m제곱 PC 공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파수는 FC-FS. 자, 상측파의 이렇게 주파수는 FC 플러스 FS가 될 거고 전력은 4분의 1 m제곱 PC가 됩니다. 여기서 m은 우리가 변조
도입니다. 그죠? AM의 변조도, PC는 반송파의 전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력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거를 1로 두면 되겠죠. 반송파의 전력을 PC라고 두고, 그 다음에 상측파, 하측파의 전력은 상측파의 전력은 4분의 1 m제곱 PC입니다. 그 다음에 하측파의 전력도 4분의 1 m제곱 PC가 됩니다. 그럼 요거를 1로 두면은, 자, 1로 두면은 이거는 4분의 1 m제곱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PC는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요것도 4분의 1 m제곱, 이제 m을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반송파의 이제 진폭 변하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200을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자, 1 플러스 200분의 20 코사인 900파이t가 되죠. 900파이t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변조도죠. 이것이 m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0.1이죠. 0.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대 4분의 1 곱하기 0.1을 제곱하면은 0.0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4분의 1 곱하기 0.1에 제곱하면 0.0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죠? 이거는 이 계산하면은 0.0025가 되나요? 0.0025. 그 다음에 이것도 0.0025가 되죠. 그래서 1대 0.0025 대 0.0025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신호의 변조에 있어서 기저대역 변조에 옳은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저대역 변조라는 것은 멀리 전송하기 위한 것보다도 이제 파형을 펄스 변조를 시켜서 이렇게 근거리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변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페이즈 모듈레이션은 아날로그 변조로서 우리가 각도 변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QAM이나 FSK는 디지털 변조로서 우리가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디지털 변조가 되겠죠. 여기 PPM은 펄스 포지션 모듈레이션, 펄스 위치 변조죠. 펄스 위치 변조의 하나로서 이것이 이제 기저대역 변조의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PNM, 뭐 PPM, PWM, 뭐 PAM 이런 등등이 우리가 기저대역 변조 종류들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교과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송수신기에서 AM/FM 송수신기에서 숲 헤테로다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주로 지금 주제가 숲 헤테로다인 구조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는 숲 헤테로다인 수신기 구조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송수신기에서 숲 헤테로다인 방식은 고전적이지만은 아주 지금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